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단편 소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녀의 작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녀의 작품은 사랑, 외로움, 슬픔, 그리고 우리 삶을 형성하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오늘 작품의 제목은 김치 꿈입니다. 김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잡한 상황에서 시작된 사랑, 죄책감과 애틋함, 그리고 두 사람이 과거와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기묘하고 섬세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김치 꿈, 요시모토 바나나. 불륜 관계 후에 정식적으로 결혼한 예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불륜의 사랑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삼읍시다. 어떤 여성지를 봐도 대개 이렇게 쓰여 있다.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나도 종종 그런 기사를 읽었다. 정말로 그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어쩌다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온 날 밤 같은 때에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목욕을 하기도 하고 혹은 밀린 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하며 그야말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문득 저녁에 사온 그런 잡지를 뒤적이다 보면 그런 기사가 종종 눈에 띄었다. 나만의 방은 성처럼 따뜻하고 안심이 되며 충만되어 있고 타올이나 식기에서부터 실내 슬리퍼까지 전부 내가 고른 인테리어. 말하자면 나의 분신으로 그 어느 것도 나를 혼란시키는 것은 없고 회사의 모든 것이 술렁거리는 풍경처럼 멀리 느껴지며 매일 밤 정해진 시각에 걸려오는 애인의 전화를 기다릴 뿐. 그래, 그런 편안하고 달콤한 시간에 종종 눈에 띄곤 했지. 머리가 좋은 사람의 어드바이스도 여러 가지 있었다. 수기도 있었다.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어쩐지 숨이 막힐 듯한 무모함과 절망의 냄새가 났다. 나는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의 일로 읽고 있지만 입으로 하는 소리를 내거나 과자를 와삭와삭 먹으며 페이지를 넘기고 다 읽고 나면 곧바로 잊어버리지만 왜일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광경이 가장 어둡다. 대단한 연애였다. 하지만 울부짖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제 이걸로 완전히 끝장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을 때보다도 부인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치 하는 느낌보다도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그 자신이 가장 불쌍해 보인다. 꼭 껴안아주고 싶어진다. 어째선지는 모른다. 하지만 껴안아 줄 수 있는 건 애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물며 승리자로서의 지금의 자신도 아니다. 미묘한 것이다. 거리를 방황하는 타인으로서 문득 창가에서 들여다보는 유리 너머 그녀의 방 따뜻한 피난처에서 혼자 있는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런 느낌이다. 만일 신이 있다면 항상 이런 기분으로 모두들 보고 있는 걸까? 기억은 에너지니까 발산되지 않으면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체내에 잔류한다. 신은 걱정한다. 뒹굴거리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내 주위를 빙빙 돌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몸을 필사적으로 뒤흔들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외친다. 나는 그와 결혼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육감도 아니고 염력으로 붙잡은 것도 아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만히 놔두어도 나와 이 사람은 한 번은 같이 생활하게 될 거야 하고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열망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다. 단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운이 둘 사이에 감돌았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괴롭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피곤해서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곧 순조롭고 알기 쉬운 결과가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 나태해지는 마음이 점점 나를 두 사람의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나태해져도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 손발로 느끼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불륜으로 시작해서 결혼에 이른 단 5% 중에 한 쌍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자신의 일 이외에는 전부 남의 일인데 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걸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압력이었다. 모두 같이 차를 마실 때는 각자 돈을 내고 혼자만 밥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 가고 싶지 않더라도 사원들의 단체 여행에 가지 않으면 선배와의 관계가 거북해진다. 밤중에 택시는 전부 무조건 멀리 가는 손님을 원한다. 혼자 사는 여자가 세 군데나 옮겨가며 술을 마시러 가면 탐욕적으로 보인다. 미혼의 남자 사원과 점심을 먹으면 항상 함께 먹고 하던 애들이 화를 낸다.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좁은 지역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수없이 많은 이상한 규칙들. 불륜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말하기 전에 우선 일반화해서 처리하려는 경향. 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무시하며 항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고 있었지만 전파처럼 미세한 입자로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라는 말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뇌에 침입해오는 듯했다. 뭔가 다른 것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희미하게나마 깨닫는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싸우고 있었던 것은 그이나 그이의 부인이나 자기 자신,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스로를 지키기조차 어려운 이 현대의 모습 거미줄처럼 온통 둘러쳐 있어 걸으면 친친 휘감기는 그 어떤 그림자 쫓아버려도 끈적끈적한 감촉을 남긴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율로 공기 안에 섞여 있어서 생명력이랄지 생명의 빛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연약한 벌레들과 같은 에너지. 보이지 않는 척할 수 있어도 그것이 있는 한 시계가 완전히 맑아질 수는 없다. 결혼한 지 2년이 된다. 회사는 작년에 그만두었다. 아이는 없다. 둘이서 구입한 맨션에 살고 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할게. 하고 말하고 아침에 TV를 끄고 그는 나간다. 갑자기 실내는 정적에 휩싸인다. 그는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나는 대개 아직 침대에 누워있다. 다녀오세요 라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침실에서 잠에 취한 채로 배웅한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후회가 살짝 스쳐 지나간다. 잠시 쓸쓸해진다. 식탁 위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이 보인다. 커피 향이 난다.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온다. 침대에 뛰어올라 내 발 밑에서 몸을 웅크린다. 보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졸음이 엄습해온다. 조금 더 자자 하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잠을 깼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종종 장소를 착각했다. 잠이 깨면 교나 하고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불륜의 후반기에 나는 내 방으로 그가 와서 옷걸이에 코트를 걸고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함께 자고 아침에 돌아가고 나면 세탁물이랑 잠옷, 나란히 놓인 베개만이 남은 듯한 느낌에 피곤해져서 여동생과 둘이서 살기로 했었다. 넓은 방에 살 수 있으니까 동생은 좋아했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호텔에 가기는 싫었지만 이런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다면
그래도 좋다는 식으로 실험해 보려는 의도가 강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상태가 되어도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은은한 향기가 나는 미래의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야위고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져 있는 나는 동생과 살며 점점 기력을 회복해 갔다. 당시의 동생은 마치 기분 좋은 우모 이불이나 열이 있는 날의 얼음 베개, 추운 날의 스튜처럼 여겨졌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진해 있었던 것이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이 부엌에 있다. 물을 끓이고 있다. 그리고 나를 야단치기도 하고 목욕탕 청소를 시키기도 한다. 나는 과자를 2인분 사서 돌아오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오해받거나 하지 않는다. 속마음을 캐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휴일 밤에 혼자서 멍하니 심야 TV 음악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당연한 것에 굶주려 있다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종종 생각했다. 역시 가능하면 분류는 저지르지 않는 편이 좋아. 상대방은 그런 것들을, 즉, 나날의 자연스러운 따스함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을 뜨면 동생이 저쪽 방에서 콩콩거리며 걷고 있다. 나는 아직 졸려서 반은 꿈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저 아이는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 저 아이는 안심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잠들어도 괜찮아. 이번엔 잠을 깨도 혼자가 아니고 저 아이는 돌아가 버리지도 않아. 저 아이는 자신의 애인과 나를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그런 것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아. 그가 나와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하고 나는 몽롱한 채로 동생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어느 틈엔가 잠들어 버린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좋은 나날이었다. 그래서 그가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얼마 후에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아, 그래? 하고 생각하고 말았다. 기뻤지만 동생과 지내는 것은 편해서 그런 회복을 위한 훈련이 없었다면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평생 동생과 살 수는 없다. 뛰어드는 거야. 새로운 번거로움을 향해서. 그런데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피로나 웅어리 같은 것이 없어지기까지는 나는 기다림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는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화가 걸려온다. 밤 7시 반으로 저녁 식사는 대충 준비되어 있다. 아침과 비슷한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오늘은 조금 늦어지니까 저녁은 동생 집에서 먹지 그래? 신경을 써주는 친절한 사람이다. 알았어, 그럼. 하고 전화를 끊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건 마치 화학 반응과 같은 것으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혈액과 함께 몸속을 돌아다니고 나를 지배하기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기다림은 집안 전체의 공기에 가득 차 있다. TV 화면도 친구와의 전화도 목욕도 책도 내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것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다. 모든 망상이 악령처럼 찾아든다. 동생과 살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 존재를 100% 인정받았었다. 하지만 나는 동생과 사는 것보다 여기를 택했어. 돌아갈 생각은 없어. 하고 생각한다. 그건 분명한 일이지만 마음은 개운해지지 않는다. 이게 인생이야 라는 주문은 의외로 효과가 있어.
몇 번이고 입 밖에 내어 말해본다. 어쩐지 스스로도 납득하게 된다. 그가 돌아와도 그런 것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말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나날은 견디기 힘들다. 자, 말해두겠지만 한 번 바람을 피운 남자는 반드시 또 되풀이합니다. 알겠어요?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치고는 무겁고 묘한 느낌이 드는 말이로군 하고 그때 나는 마음 편히 생각했다. 잃을 게 없어서 강했기 때문일까? 가만히 있어봐 하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은 있어? 그 사람? 아니, 원래 허공에 떠 있는 이 영혼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바퀴 도는 것에 불과한 이 흐름 속에서 꽉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는데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은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도 많이 받았다. 산뜻한 불륜이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다. 화면에 나오는 것이 같은 남자이기에 그 심정에 동조하기 쉬웠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이에 대한 험담을 지독하게 늘어놓았다. 그녀의 기분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해했지만 화가 나서 부인, 그런 남자에게 그만 집착하시지요. 하고 말하고야 말았더니 즉각 부인이 나를 찰싹 하는 소리를 내며 손바닥으로 때렸다.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 그 손의 감촉을 느낀 곳에서부터 내 몸속에 이방인처럼 기다림이 뿌리를 내려 번식을 시작했음에 틀림없다.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 여러 종류의 측정기의 수치가 내려갔다. 그렇지만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다. A라는 사람의 꿈이나 희망이나 장래를 B라는 사람이 모두 빼앗았을 때 A가 B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에 걸었던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는다면 더구나 부정적인 것으로 변환해서 부딪혀 온다면 이 정도의 영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각인되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야 만다. 신혼에 느끼게 마련인 이런 불안이 점점 쌓여서 어쩐지 항상 어깨가 무겁다. 내일은 그저 그런 오늘의 연속이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도 즐겁지 않다. 옛날 사람은 악령이라고 불렀을 듯한 그 어떤 것, 사념의 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압력, 그런 것이 만일 있다 해도 하는 수 없다. 나는 아마 그만한 짓을 했을 거다. 흐름을 바꾼다. 계율을 변경한다. 잘못해서 생긴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된다. 남에게 말하면 단순히 새로운 생활로 인한 피로야. 남과 생활한다는 것은 힘들 일이니까 라고 말할 게다. 그 말도 맞다. 지금의 모든 것은 이 상태의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그 어느 것도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오랜 세월 살아온 예전의 생활보다 이 생활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은 0.00001%쯤은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피로가 정점에 달한 느낌이 드는 어느 날의 일이었다. 나는 감기 기운으로 머리가 아팠다. 그는 저녁 식사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교적 일찍 돌아왔다. 나는 웃음 띤 얼굴로 이거 누가 줬어? 하고 말하며 가방 속에서 물컹물컹한 오렌지색 꾸러미를 꺼냈다. 뭐야 그게? 하고 나는 말했다. 김치야. 그는 말했다. 왜 회사에서 김치를 가지고 돌아온 거지? 나는 받아들며 물었다. 봉지에서는 맵고 맛있는 냄새가 났다. 말 안 했던가? 오늘은 회사에 얼굴만 내밀고 앤돈의 집에 갔었어. 디자인 부탁하러 말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집에서 만든 김치를 나눠주었지.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서 맛있어. 사실일 거라는 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치밀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타입이라면 지금쯤 나와 정식으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만들어서 파는 걸 사온 거라
비닐 주머니를 자세히 보면 제조회사의 상표를 뜯어낸 자국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확인하거나 하지 않는다. 비굴한 인간이 되어 살고 싶진 않다. 하지만 망상에 빠진다는 건 이런 것이다. 그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지기 시작한다. 고마워 하고 힘없이 말하고 잘 보지도 않고 냉장고에 넣었다. 그게 고작이었다. 두통은 가라앉았지만 동생과 전화를 해도 목욕을 해도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그가 물을 정도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웃음 지을 수가 없었다. 에너지가 약해졌어. 고갈되었어. 그래도 김치를 안주로 맥주를 마시며 어쨌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다지 재미없는 TV를 보며 둘이서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해도 기분이 맑아지지 않고 이야기도 재미가 없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 라고 그는 말했고 그렇지도 않아 라고 나는 말했다. 조금 피곤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고 그때였다. 그 변화가 자신 속에서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무심결에 시계를 보고야 말았다. 10시 15분. 문득 정신 차려보니 갑자기 머리가 맑아져 있었다. 계속 눈앞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거친 듯한 느낌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아, 옛날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였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옛날? 그래. 그를 만났을 때 나는 항상 인생의 모든 맛을 음미한다는 듯한 기분으로 지냈다. 데이트 약속을 한 맑게 갠 아침의 애달픔. 둘이서 있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의 바람 냄새. 걷는 속도마저 너무 빨라서 흘러가는 듯했던 거리의 각도 유리, 아스팔트, 우체국, 가드레일, 자신의 손톱, 가게의 진열장, 빌딩의 창에 반사되는 햇빛, 모든 것을 세포에 새겨넣는 힘, 그 무엇에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기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보로서 몸에 저장하려는 작용, 사랑에 의해서 넘친 에너지, 크게 떠진 눈. 예전과 똑같이 아름다웠다. 아름다워 뭐든지 잘 보여서 선명하다. 사물 하나하나가 향기를 풍기듯이 그 존재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낸다. 배 쪽에서 들뜬 기분이 용솟음쳐 오는 것이 느껴졌다. 눈을 감으면 눈앞에 대리석처럼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의 흐름이 보였다. 정말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생각했다. 어째서 갑자기 그 감각이 되살아난 것일까?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가 받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맑아진 머리로 빈 깡통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어쩐지 즐거운 마음마저 들기 시작했다. 좀 더 마실까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문득 정신 차려보면 난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 걸까?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집은 밝고 둘이서 선택해서 이사한 기분 좋은 공간이 있다. 여기에서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온다. 지금까지 뭐가 마음에 걸렸을까? 그는 거실에서 응, 응 하고 끄덕이고 있었다. 누구 전화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전까지 우울해졌을 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누구냐고 물으면 되지 하고 생각했다. 아마도 심한 질투란 거의 모든 경우에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리라. 맥주를 가지고 가니까 그는 잘 있어 하고 전화를 끊었다. 누구야? 하고 물으니 그의 전처의 이름을 말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쩐 일이야? 하고 물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데려가 줄 사람도 없다며 원망의 말을 퍼붓던 주제에
젊은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는군. 오늘 호적에 올리고 이사할 곳도 정하고 왔대.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말하고 싶어졌다는군. 아, 그렇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런 건 우연이 아니고 하지만 틀림없이 흔히 있는 일이다. 돌고 돌아서 연결되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쌓아두고 있던 무게로부터 해방된 용서가 이렇게 밤을 떠돌아다닌다. 이제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가 원망하고 있을 자신을 잊어도 될 때가 되었다. 약간 쓸쓸해? 하고 묻자. 아니, 이제야 겨우 여기에서 진정으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알아. 하고 나는 말했다. 기분이 고조되었던 건 원한이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듯 열이 나고 있었다. 나는 얼음 베개를 하고 자기로 했다. 옆 침대에서 그가 말했다. 뭔가 이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치 냄새가 나. 나는 대답했다. 우리들한테서 냄새가 나는 걸까? 그는 말했다. 냄새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저기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녔다. 알았다. 당신 얼음 베개다. 그가 웃었다. 맡아보니 정말 그랬다. 냉동실에도 냄새가 배었나 봐. 나는 말했다. 얼음 베개에 타올을 말아봐도 어딘지 모르게 냄새가 났지만 머리가 뜨거운 것에 비하면 괜찮으니까 참고 그대로 자기로 했다. 전기를 끈 침실에 김치 냄새가 약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잠깐 꾸벅꾸벅 졸다가 꿈을 꾸었다. 단편적이었지만 강렬했다. 한국의 시장을 걷고 있다. 내 한쪽 손, 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던 한쪽 손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올려다보니 그였다. 밝은 태양, 강한 햇빛을 받아 빛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웅성거림, 마늘 냄새, 눈썹을 짙게 그린 여자들, 눈이 부실 정도의 색채, 김치를 고른다. 나무통이랑 항아리 속에 선명한 빨강. 오이 김치를 사고 싶군 하고 그가 말한다. 좀 더 멀리 사러 가기로 해, 저쪽까지. 하고 거기에 육체적인 현실이 끼어들었다.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것이다. 눈을 뜨고 일어나니 아직 상당히 열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그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잠이 안 와? 하고 묻자 잠에 취한 목소리로 어, 김치 꿈을 꾸었어. 당신과 불고기집에 간 거야. 하고 말했다. 아, 나도. 냄새라는 것이 대단하군. 그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뇌에 들어오는군. 정말이야. 우, 잘 자. 잘 자. 드러눕자 김치 냄새가 나는 차가운 베개가 뜨거운 머리에 또다시 기분 좋게 닿았다. 꾸벅꾸벅 졸며 나는 생각했다. 같은 음식, 같은 냄새, 같은 방에 포함된 정보가 꾸게 한 똑같은 꿈. 제각기 다른 몸을 가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 생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수많은 것들의 물컹물컹한 무게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보면 쭉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듯한 느낌이 든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알아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그걸 앞으로도 계속해 갈 듯한 느낌이 든다. 싫더라도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하지만 지금은 휴식할 때가 왔고 많은 일들이 오래 끌기도 했고 피곤해서 이제 졸린다. 오늘 하루가 끝난다. 다음에 눈 뜨면 아침 해가 눈부시게 비치며 또 새로운 자신이 시작된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본 적도 없는 하루가 생겨난다. 어릴 때 시험이 끝난 방과 후나
특별활동 대회가 있었던 날 밤에는 언제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바람 같은 것이 체내에 떠돌아다니고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는 어제까지의 일이 전부 말끔히 제거되어 있을 게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근원적인 진주와도 같은 빛과 더불어 완전히 눈을 뜨겠지. 항상 기도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당시와 비슷한 정도로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다. 어떠셨나요? 음, 사랑과 기억,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조용히 스스로를 용서하려 애쓰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요시모토는 삶이 깔끔하고 단순한 선으로 펼쳐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아름답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도 따뜻함, 이해, 그리고 희망이 자리 잡을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김치의 등장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의 김치는 감정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으로 표현되지 않죠. 첫째, 친밀감과 공유된 내면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부부가 함께 꾸는 꿈에 등장하고 그 꿈은 두 사람만의 아주 은밀한 비밀이 되죠. 그래서 김치는 그들만이 이해하는 비밀스러운 감정의 언어. 이는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들의 삶은 물론 잠재의식까지 서로 얽히기 시작했는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사랑의 복잡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치하면 떠오르는 말, 맵다, 날카롭다, 발효됐다, 강하다. 잊을 수 없는 그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김치는 그들의 사랑의 맛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강렬하고 엉망진창이며 결코 깔끔하게 만들 수 없는 맛이죠. 마지막으로 기억과 감정적 잔여물이 아닐까요? 김치에 대한 꿈은 사라지지 않고 그녀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는 과거, 특히 고통이나 죄책감에서 시작된 사랑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 경험들이 어떻게 영구적인 감정적 여운을 남기는가? 삶이 계속되더라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치는 그들의 사랑이 지닌 강렬하고 친밀하고 복잡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본질과 삶의 감정적 혼란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의 해석이 너무 복잡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안히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